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건데 최근 한국 보험이란 금융산업 동향을 보여주는 뉴스 기사 묶음이거든요. 네, 맞아요. 솔직히 처음엔 좀 흩어져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주제가 굉장히 다양하죠. 네, 막 보험 설계사 수수료 체계가 바뀐다는 거시적인 뉴스부터 연말정산 때 안경값 챙겨야 한다는 소소한 팁까지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아놓고 보니까 와, 정말 흥미로운 큰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바로 숲과 나무를 함께 보는 재미죠. 네, 맞습니다. 숲을 보면 이제 보험 산업이라는 거대한 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돈을 움직이고 있어요. 또 나무를 보면 당장 내 지갑이랑 직결되는 시민안전보험이나 세금 환급 같은 실용적인 정보들이 숨어 있고요. 맞아요. 오늘 이 두 가지를 계속 연결하면서 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뭘 챙겨야 하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데 집중해 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큰 나무부터 한번 흔들어 보죠. 보험 설계사 수수료 체계가 완전히 뒤바뀐다는 기사가 가장 먼저 눈에 띄네요. 네. 첫 해에 수수료를 몰아주던 걸 최대 7년에 걸쳐서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이라는데 이것 때문에 업계 종사자의 30%가 떠날 수도 있다니 이거 거의 지각 변동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금융당국이 왜 이런 극약 처방을 내놨을까? 그 배경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아, 이유가 있군요. 네. 예전 방식은 첫 해의 수수료가 집중되니까 일단 계약만 체결하고 나면 설계사가 고객을 제대로 관리할 유인이 적었죠. 아, 소위 철새 설계사나 먹튀 계약 같은 문제들이 계속 나왔던 이유예요. 그렇군요. 이번 개편은 이걸 막고 설계사가 1년짜리 장사가 아니라 7년, 10년 동안 고객과 함께 가는 파트너가 되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단기 실적보다는 장기적인 고객 관리에 무게를 두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취지는 좋은데 당장 수입이 줄어드는 설계사들 입장에서는 정말 막막하겠어요. 특히 GA, 그러니까 여러 보험사 상품을 파는 법인보험 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에게 타격이 크겠는데요. 정확해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거라는 전망이 많아요. 옥석 가리기요? 네, 꾸준히 고객 관리를 잘 해오던 분들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입 구조를 만들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단기 실적에만 의존하던 분들은 버티기 힘들어지겠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길게 보고 신뢰할 수 있는 설계사를 만날 확률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는 분위기인데 또 다른 기사를 보면 대형 보험사들은 해외로 나가서 수조 원짜리 쇼핑을 하고 있네요. 맞아요. DB손해보험은 미국 회사를, 삼성화재는 영국, 하나생명은 인도네시아. 국내 시장이 좁다면서 다들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안에서는 구조조정 칼바람이 부는데 밖에서는 M&A, 즉 인수합병약 엄청난 돈을 쓴다는 게 약간 모순적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보험업계가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점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국내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섰거든요. 더 이상 성장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해외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건 생존을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그 모순 속에 더 깊은 이유가 숨어 있어요. 오, 뭔데요? 혹시 다른 기사 중에 금리파 생상품 거래가 9배나 늘었다는 내용 기억나세요? 네, 물론이죠. 조금 이따 다루려고 했는데 그게 M&A랑 관련이 있나요?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였는데요. 사실은 이게 비밀스럽게 연결되어 있어요. 정말요? 이게 오늘 저희 이야기의 첫 번째 아하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오, 보험사들이 해외로 나가는 건 단순히 시장이 좁아서만이 아니에요. KICS라는 새로운 회계 제도 때문에 이제 금리 변동에 대한 위험을 아주 민감하게 관리해야 하거든요. 아, 국내 자산에만 묶여 있으면 이 금리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해외 기업을 인수하는 건 성장 동력을 찾는 동시에 국내 금리 변동 위험에서 벗어나 자산을 다각화하려는 아주 정교한 리스크 관리 전략이기도 한 거죠. 와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연결이네요. 그러니까 해외 M&A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국내 시장의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일종의 금융 피난 성격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흥미롭네요. 근데 이런 해외 M&A가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우리가 익히 아는 대기업들도 해외 기업 잘못 썼다가 큰 손해 본 사례가 꽤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기사에서도 성공 조건으로 두 가지를 강조하죠. CEO가 단기 실적에 연연하지 않고 길게 밀어붙일 수 있는 안정적인 임기, 그리고 M&A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담 부서. 그렇군요. 이건 우리 한번 대박 내보자가 아니라 10년 뒤를 보고 꾸준히 관리하자는 마인드가 핵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섣부른 M&A는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다는 걸 업계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잠시 언급했던 그 금리 파생 상품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5년 만에 거래액이 9배가 늘었다. 저 이 숫자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엄청나죠. 9배라니 이건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거의 패닉 버튼을 누른 수준 아닌가요? 도대체 5년 전쯤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모든 보험사들이 갑자기 이런 복잡한 금융상품에 달려든 걸까요? 그 패닉 버튼이 바로 KICS, 새로운 지급 여력 제도 도입 예고였어요. 아, KICS? 예. 예전에는 보험사가 고액에게 나중에 돌려줘야 할 돈, 즉 보험 부채를 계약 당시의 금리로 고정해서 계산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이걸 현재 시장 금리로 계속 다시 평가해야 해요. 예를 들어 20년 전에 5% 금리로 약속한 상품이 있는데 지금 금리가 3%라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금리가 6%로 오르면 보험사가 앞으로 내줘야 할 돈의 현재 가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아, 그 금리가 오르면 보험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생긴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충격을 막아줄 장치가 필요했던 거고요. 네. 기사에서는 이걸 금융 안전벨트에 비유하던데 아주 와닿는 표현 같아요. 좋은 비유죠. 근데 어떤 안전벨트도 만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안전벨트는 금리 급등이라는 특정 종류의 충돌에서는 우리를 보호해주지만 만약 자동차 엔진 자체가 고장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리고 기사에서도 지적하듯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죠? 막상 사고가 나서 안전벨트를 매려고 보니 전 국민이 맬 만큼 안전벨트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아직 국내 파생상품 시장 규모가 보험사들의 수요를 다 감당할 만큼 크지 않다는 거죠. 이건 그 자체로 또 다른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수십, 수백조 원을 움직이면서 복잡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작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은 좀 더딘 것 같다는 기사들도 있네요. 네, 그 부분이 좀 아이러니하죠. 금융 마이데이터 2.0 사업에 보험사들 참여가 저조하다. 또 야심차게 내놓은 지수형 보험도 1년이 넘도록 항공기 지연 보상 외에는 별다른 상품이 없다는 지적이에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그냥 기술 개발 비용이 아까운 걸까요? 아니면 다른 문화적인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둘 다라고 봐야죠. 문화적으로 보험사는 은행이나 카드사처럼 고객과 매일 상호작용하는 업종이 아니었어요. 아, 그렇죠. 인생의 큰 위험을 길게 보장해 주는 게 핵심이었지 매일 앱에 들어와서 뭔가 하도록 만드는 건 뭐랄까 DNA 없는 일이었죠. DNA. 기술적으로도 그래요. 은행 데이터는 입출금 내역이라 단순한데 보험 데이터는 건강, 질병, 재산, 생사 같은 아주 복잡하고 민감한 정보들이잖아요. 아, 맞네요. 이걸 실시간으로 다른 금융 데이터와 결합하는 건 정말 어려운 과제예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문제잖아요. 그럼요. 진짜 위험은 따로 있어요. 위험이요? 만약 보험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빅테크 기업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예요. 아, 카카오나 토스 같은. 네, 그런 것들이 편리한 플랫폼을 무기로 고객 데이터를 다 가져가고 보험사들은 그냥 그 뒤에서 위험만 계산해주는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업계 내부에 팽배해 있어요. 와. 소비자에겐 더 편리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지만 전통보험사들에겐 생존이 걸린 문제인 거죠. 와, 정말 거대한 자본과 복잡한 전략이 얽힌 세계네요. 듣다 보니 약간 아찔한데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거대한 흐름에서 한 걸음 빠져나와서 우리 호주머니에 직접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좋습니다. 이 기사 묶음에서 저를 가장 놀라게 했던 건 시민안전보험이었어요. 아, 이거 정말 좋은 제도죠? 내가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그냥 그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공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니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네요. 이게 바로 아는 사람만 챙겨 먹는 대표적인 복지. 2015년에 충남 논산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전국 지자체 98% 이상이 운영하고 있어요. 98%나요? 네, 대중교통사고나 자연재해, 화재 같은 건 대부분 공통으로 보장해주고요.
재밌는 건 각 지역별로 특화된 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특화된 보장이요? 예를 들어 서울시는 기사처럼 싱크홀 사고를 보장해주고 대구시는 개물림 사고, 또 강원도 일부 지역은 멧돼지 습격으로 인한 피해까지 보장해줘요. 멧돼지 습격이요. 정말 그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했네요. 그렇죠. 이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지금 바로 찾아보고 싶은데요. 국민재난안전 포털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사는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시민안전보험이라고 검색만 해보시면 바로 나와요. 아, 정말요? 네, 대부분 다른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하니까 정말 모르면 나만 손해인 정보죠. 이건 정말 꿀팁이네요. 돈 버는 팁도 있었죠? 연말정산 기사는 저한테 좀 충격이었어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매년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그냥 믿고 제출하기 버튼만 눌렀거든요. 하하, 아마 많은 분들이 뜨끔하실 거예요. 그런데 월세 낸 거나 안경 맞춘 비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같은 건 직접 서류를 챙겨야만 공제받을 수 있다니. 제가 그동안 놓친 돈이 얼마일까 싶어서 갑자기 속이 쓰리네요. 이게 바로 편리함의 함정 같은 거죠.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으니 모든 걸 알아서 해주겠거니 생각하기 쉽지만 결국 세금은 신고주의가 원칙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고 증명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사에 나온 것처럼 부천시에서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세법 특강을 연다는 소식도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지자체나 기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금융교육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생각보다 쏠쏠하게 내 지갑을 지킬 수 있어요. 맞아요. 결국 내 돈은 내가 챙겨야 하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좀 신경 쓰이는 뉴스도 하나 짚어보죠. 네. 정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해 특별관리에 들어간다는 소식이에요. 행정안전부랑 금융당국이 함께 긴급 구조조정이랑 리스크 점검에 나선다는데 새마을금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내 돈 괜찮은 건가? 하고 불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 뉴스는 불안의 신호라기보다는 오히려 안심의 신호로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해요. 아, 안심의 신호요? 네, 문제가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사후약 방문이 아니라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싹을 미리 잘라내겠다는 선제적인 조치거든요. 새마을금고는 우리 동네의 금융의 실핏줄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신뢰를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물론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내가 거래하는 금고의 재무 상태는 어떤지 한 번쯤 확인해보는 스마트한 자세는 필요하고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보험 설계사 수수료부터 해외 M&A, 복잡한 파생 상품, 그리고 내 지갑을 지키는 연말정산 팁까지. 네, 이 모든 걸 한데 모아놓고 보니 금융이라는 게 참 여러 얼굴을 가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모든 정보를 꿰뚫는 하나의 핵심, 우리가 뭘 기억하면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해보면요. 거대 금융산업이 움직이는 아주 차가운 논리와 우리 개인의 평범한 금융생활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거리감이 뚜렷하게 느껴져요. 거리감. 네, 보험사들은 수조 원짜리 파생 상품으로 금리 리스크라는 거대한 괴물을 관리하는 데는 전문가지만 정작 당신에게 항공기 지연 보상 말고 새로운 혁신 상품을 내놓는 데는 서툴잖아요. 확실히 그런 거리감이 느껴지네요. 저쪽 세상은 너무 거대하고 복잡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바로 그거예요.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정말 좋은 제도를 만들어놨지만 우리가 먼저 찾아보지 않으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죠. 맞아요. 연말정산 서비스는 편리하지만 내가 직접 안경 영수증을 챙기지 않으면 그 돈은 그냥 날아가 버리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질문일까요? 이 복잡하고 거대한 금융의 흐름 속에서 내게 진짜 필요한 정보와 혜택은 뭘까? 그리고 나는 그걸 어떻게 내 힘으로 주도적으로 찾아 나설 것인가? 결국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건 자기 자신의 몫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의 금융생활을 훨씬 더 단단하고 현명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금융은 더 이상 어렵다고 외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활용해야 하는 도구가 되었으니까요.